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청소 일을 하시는 친정아빠가 계단에서 넘어져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병원에 가겠다는 저에게 그럼 저녁은 누가 차리라고? 차려놓고 청소까지 다 하고 가거라. 그전엔 절대 못 나가. 시모 때문에 아빠의 임종도 못 보게 되었고 장례식장에서도 시댁 식구들은 조의금이 안 들어온다고 푸념이나 했습니다. 그래놓고 아빠에게 생명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든 그 돈을 차지하려고 했는데요. 그럼 그들에게 제가 어떤 복수를 했는지, 그리고 10년 뒤 저와 전 남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지금 바로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남편에 대해서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아서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는데 한다는 소리가 너무 기막히고 이혼했을 당시인 10년 전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건 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돈을 벌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식당 알바를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면접 결과는 오늘 중으로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대학은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 공부를 꽤 잘한 편도 아니었고요. 고등학교만 간신히 나온 아빠는 대학만큼은 나와야 한다며 공부를 계속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미 마음이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일을 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빠의 계속된 설득에 저는 결국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유명 대학은 아니었고 그래도 4년제로 성적에 맞춰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알바를 하고 싶었는데 제 조건에 맞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한 식당에서 알바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곳이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어요. 면접을 보러 간 날 여러 질문을 받았고 제 사정도 설명을 드렸더니 일하는 시간을 맞춰주겠다고 했습니다. 공고에는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긴 한데 저는 직원들 편의를 최대한 봐주고 싶거든요. 손님 없는 시간에는 빈 테이블에 앉아서 공부해도 좋고 제가 상황 봐서 일찍 가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시급은 정해진 대로 드릴 거고요. 이런 조건이라 솔직히 너무 일하고 싶었습니다. 시급도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이었으니 제 입장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았죠. 저는 엄마 없이 아빠와 둘이 살았어요. 엄마는 저를 낳고 이틀 동안 의식이 없으셨다는데 아빠의 말씀으로는 눈 한 번 떠보지 못하고 저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이 살았습니다.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청소 일을 하셨는데요. 처음엔 직원으로 일하다가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땐 직원 2명과 함께 청소업체를 운영하게 되셨습니다. 업체라고 하니 좀 거창해 보이지만 전과 달라진 점이라면 중고차 한 대와 청소기기가 늘었다는 점이었어요. 아빠의 성실함에 그래도 청소 문의는 많이 들어왔고 힘들게 일해서 버신 돈은 오직 저를 위해서만 쓰셨습니다. 청소하시는 아빠를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었고 그저 대단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날 저녁 식당 사장에게 면접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고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는 낮에는 대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식당에 나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손님이 없는 날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고 퇴근 시간에 맞춰 연장 근무 없이 바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시험 기간에는 아예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며 식당 조건이 아닌 제 조건에 맞춰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식당 사장은 저보다 6살이 많았습니다. 식당 규모가 크지 않아 알바생은 저 혼자였고 그래서 사장과 대화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짧은 시간에 정말 빨리 친해졌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는 내내 해당 식당에서 일하며 제가 쓸 돈은 스스로 벌었습니다. 아빠한테 용돈을 다 쓰기 너무 죄송했고 책값이며 그 외 자잘하게 들어가는 돈이 의외로 많아 매번 돈 얘기를 하기도 싫었거든요. 그런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식당에서 알바를 하며 사장과 부쩍 친해진 저는 사장과 직원 사이가 아닌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저는 취업이 아닌 결혼을 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었어요. 결혼하면 힘들게 회사 다니며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자기가 버는 돈으로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아빠 역시 점점 나이가 드실 텐데 힘들게 청소 일을 하지 않도록 노후도 책임져 준다고 했죠. 물론 말은 고마웠지만 그런 조건으로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서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저는 회사도 다녀보고 싶었고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식당을 그만두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와 도시락을 주고 갔고 아빠에게도 너무 잘하는 모습에 저도 조금씩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이때는 취업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 너무 힘든 상태였고요. 면접을 보고 떨어졌다는 연락이 오는 회사는 손에 꼽았고 아예 연락조차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 스펙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기에 무리해서 상향 지원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저에게 취업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구애로 결국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 하던 식당을 같이 운영하며 크게 키워보고 싶은 욕심도 생겼고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었습니다. 연애할 때처럼 마냥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었어요. 시댁은 저희 집과 달리 형편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하는 식당 역시 시댁에서 해주신 거였죠. 시부모님은 다른 지역에서 남편과 같은 업종의 장사를 10년 넘게 해오셨는데요. 처음은 물론 좋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현이 잘 도와서 식당 잘 꾸려갔으면 좋겠다. 얘기 들어보니까 제법 일도 잘했다는데 사람이 많이 배운다고 일머리까지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대학 나와서 회사 들어간다고 다 돈 잘 버는 것도 아니야. 식당 잘 운영해서 분점 내고 하면 그게 더 돈도 잘 벌고 성공 아니겠어? 둘이 이뤄내면 뿌듯할 거고. 그래서 이때 저는 뭔가 해내고 싶은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너무 넘쳤던 탓일까요? 남편은 본인이 모아둔 돈으로 집을 얻을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같이 식당 일을 하면서 혹시나 회사를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면 언제라도 지원해주고 돕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남편보다 1살 어린 신우, 3살 어린 신우였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장남이었고 여동생만 둘이었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댁에서 큰 환영은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좀 생겨서 아파트 입주가 좀 미뤄졌어.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집에 들어가서 지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지? 제가 집을 넣는데 큰 돈을 보태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것도 있다 보니 남편을 계속 닥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 전 들어가 살 아파트를 같이 보고 오면서 평수는 크지 않아도 둘만의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라는 그 말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지내는 동안 어린 게 뭘 하겠냐는 식의 그 눈빛들은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시집 오자마자 제사며 시부모님 생신, 어버이날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챙겼습니다. 물론 저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친해져야 한다는 게 정말 어렵더군요. 무엇보다 큰 신우는 제사가 다가오면 음식 분담을 한다는 이유로 불러 모았는데 다 같이 하면 될 것을 저에게만 더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신우들은 산적이나 과일, 그에 빨리 끝내고 손도 별로 안 가는 음식들을 선택하면서 나머지는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들 저를 좋아 봐주시겠지. 이 또한 가족이 되기 위한 과정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사 때마다 혼자 시댁에서 장보고 음식하며 엉덩이 한 번 못 붙이고 내내 일만 하다가 쓰러질 듯 잠이 들곤 했네요. 남편도 처음엔 같이 도와주다가 시댁 식구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빠졌고 모든 준비는 여자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외식을 정말 싫어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리고 생신처럼 특별한 날에도 집에서 한상 차리는 건 기본이었고 힘은 들었지만 그 덕에 배운 것도 있었습니다. 음식 솜씨가 정말 빨리 늘었죠.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혼자서도 반찬을 뚝딱 만들어낼 정도의 실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한동안 저를 많이 챙겨주려고 애쓰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런 척을 한 거였구나 단번에 알 수 있었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힘든데 뭐하러 나왔어? 집에 있지. 그래도 나와서 같이 오픈 준비해야지. 재료도 손질해놓고. 자기 혹시 후회돼? 뭐가? 나랑 결혼한 거 말이야. 내가 고생시키지 않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미안해. 사실 남편이 저만 보면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 하는 말도 더는 듣기 싫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좋아서 한 결혼이었고 시댁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사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건 잘하고 나중에 남편과 둘이 살게 되었을 때 그때 충분히 더 행복을 즐기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식당에 손님들이 늘어 바빠진 탓에 불평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런데 뭐 하나 제 뜻대로 되는 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원래 다른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셔서 아침 일찍 시부모님과 남편 이렇게 셋은 늘 일찍 나갔습니다. 그러니 저녁까지는 집에서 시부모님을 볼 일이 없었죠. 하지만 시부모님이 남편이 하는 식당 맞은편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각자 식당이 있으니 서로 터치하지 않고 일하면 되겠거니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희 식당은 매출이 확 오르면서 2층까지 쓰게 되었고 남편은 1층에서 저는 2층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이모님이 따로 계셨기에 한결 수월했는데 매출이 좀 줄어들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오래 일하셨으니 좀 더 나왔습니다. 시모는 마음대로 남편 식당의 이모님을 그만두게 하고 그 이후로 제가 주방이고 홀이고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층이라고는 하나 평수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힘들지는 않았지만 주방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신도 없고 불을 만지다가 상처도 참 많이 생겼습니다. 재료 준비부터 홀 청소, 화장실 청소, 손님 맞이, 그리고 홀 서빙과 설거지까지 가게 일은 거의 저 혼자였는데 남편도 같이 하기는 했지만 혼자 일하는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몇 번 몸살이 나고 힘들어하니 바쁜 주말에만 나와서 도와주시는 이모님을 새로 구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되었죠. 아빠와 둘이 살면서 혼자 밥 챙겨 먹고 방 청소하는 정도는 충분히 했지만 그래도 아빠가 하나뿐인 딸이라고 많이 챙겨주셨는데 결혼하고 혼자 다 하려니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니 저 혼자 밥도 하고 재료 준비도 하고 정신만 없을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손이 쭈글쭈글한 건 물론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이 일이 힘든 거야 익숙해지면 되는 거라서 문제될 게 없었고, 무엇보다 내 가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손님이 만족하고 가시면 더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부모님이 맞은편에 계시니 길만 건너면 언제든 오실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씩 건너오셨는데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라면 제가 왜 불만이겠습니까? 심심하면 오시고 손님이 없으면 오시고 또 잔소리하러 오시고 이유는 많았습니다. 집에서도 같이 살고 있는데 일하러 나와서도 종일 같이 있는 기분이라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뭐 했냐고요? 당연히 가시라고 했죠. 식당 안쪽에 아주 작게 공간이 하나 있어서 남편은 바쁠 땐 굳이 집에 가지 않고 그곳에서 자면서 식당을 키워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없거나 한가할 땐 자기야, 들어가서 다리 쭉 펴고 한숨 자. 괜찮아. 아이, 글쎄 내 말대로 하라니까. 이따 저녁에 손님 몰려오니까 그 전까지 쉬어. 아, 얼른. 남편은 고생하는 저를 보고 늘 미안해했는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한 건 시부모님도 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꼭 건너오셔서 저를 찾았는데 다리 좀 펴고 누워있는 꼴을 못 보셨죠. 아, 엄마, 좀 쉬게 두세요. 쉬긴 뭘 쉬어. 저녁 장사 준비해야지. 저희는 준비 다 했어요. 유리가 재료 손질까지 다 했고 홀 청소도 다 끝냈는데. 하긴 뭐래. 여기는 왜 청소가 이 모양이야. 얼른 불러서 여기 닦으라고 해라. 제가 할게요. 아이, 얼른 불러. 남편은 그래도 꿋꿋하게 본인이 한다며 저를 그냥 두라고 했지만 시모는 결국 방으로 들어와 너 얼른 안 나와? 식당은 부부가 같이 하는 거지 우리 동현이만 고생하게 둘 거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이건 아니지. 쉬려면 같이 쉬어야지. 안 그래? 시부모님이 오셨는데 저는 당연히 바로 일어났고 그렇게 식당에서 쉬는 시간은 점점 줄어갔습니다. 남편도 한동안 저를 감싸주고 중간에 나서주더니 힘들었겠죠. 일 마치고 시댁에 도착하면 쓰러져 자기 바빴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집에 가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신우들이 이것저것 부탁하는 것도 있었고 반찬을 만들어야 하거나 밀린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힘들고 바로 쉬고 싶으니 신우들에게 할 말은 또 하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나와서 저를 두둔해 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역시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요. 어느 날 자려고 누웠더니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야. 어? 조용히 좀 살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집에 오면 바로 쉬고 싶은데 시끄럽잖아. 그냥 자기가 그러려니 하고 참는 건 안 되는 거야? 우리 곧 나가 살 건데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사는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 남편은 나가서 살게 되면 시댁 식구들과 얼굴 보는 날도 손에 꼽을 거고 조만간 식당 자리도 옮길 거라 시부모님과 볼 일도 없을 거라며 저에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라고 왜 불만이 없겠어요? 처음 약속한 것과 달리 분가하는 날짜는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고 신우들 편에 서서 변명하고 감싸고 도는 남편 때문에 저도 많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에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다 시모의 전화를 받고 건너가 보니 아버님이 쓰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았다고 듣긴 했는데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손님이 없다고 식당에서 두 분이 싸우신 듯 했습니다.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서 시부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저와 남편보다 체력이 더 좋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건강하시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일로 시모는 하던 식당도 접고 집에만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한 번에 온 것 같다며 가족들이 옆에서 많이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했는데요. 자기는 이따가 천천히 나와 엄마 식사 챙겨드리고 다 드시는 거 보고 나오라고. 병원에서 자기도 들었잖아. 음식 잘 드셔야 한다고. 그럼 부탁해. 시모의 식사를 챙기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반찬 몇 가지 만들고 국도 끓이고 그렇게 한 상 차려나는 건 저에게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시모는 혼자 식사를 드시지 못했고 제가 옆에서 밥 위에 반찬을 하나하나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저 말고 딸이 둘이나 되면서 시모는 저를 콕 집어 저한테 밥상을 차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그게 불만이기보다는 평소에 목소리 크고 신경질적인 시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말씀도 안 하시고 허공만 바라보시는 시모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좀 드셨어? 다는 아니고 반 정도. 그래도 어제보다 많이 드셨어. 큰일이네. 여기서 증상이 더 심해지면 치매가 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뭐? 치매? 아까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자기가 엄마 옆에 좀 있어줄 수 있을까? 신우들은 회사를 다니느라 낮에 집에 있을 수 없었고 시댁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니 간병인을 불러도 되는데 남편은 못 믿겠다며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걱정되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부가 돌아가신 뒤로 시모는 입을 꾹 닫으셨고 가족 간의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무슨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말로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남편의 걱정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시모는 제가 옆에 없으면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유리야 어디 있어? 유리야! 유리야! 네, 어머님 왜요? 뭐 드릴까요? 옆에 좀 있어. 자꾸 어딜 가. 세탁기에 빨래 좀 넣고 왔어요. 저 어디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모의 상태는 남편도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요. 병원에 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고 시모를 데리고 식당에 나갈 수도 없어서 결국 남편은 저 대신 일할 직원을 새로 구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식구들 아침을 차렸고 남편은 식당 준비로 신우들은 출근하느라 나가면 그때부터 시모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집안일도 해야 했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신우 편을 들면서도 저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였고 또 시모 역시 고마워. 우리 집에 네가 들어와서 참 다행이다. 너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이고, 나도 참 주책이다. 며느리 앞에서 눈물이 나 보이고. 그런데 우리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 늘 강한 분인 줄 알았는데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이럴 때면 제 마음도 아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오빠와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오래 일하셨기에 결혼 전부터 집에도 자주 놀러 오셨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받았더니 아니 아저씨 천천히 말씀하세요. 아빠가 왜요? 계단에서 굴렀다고. 일단 구급차 타고 지금 병원 가고 있으니까 너도 얼른 와. 청소 일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사고는 없었는데 계단에서 넘어져 굴렀다는 얘기에 저는 급하게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모가 다가와서는 무슨 전화야? 아, 어머님, 저 지금 급하게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아빠가 일하시다가 다치셨대요. 뭐? 아니, 그럼 저녁은? 상황이 이런데 저녁은 어떻게 하냐는 말이 좀 어이가 없었지만 시모도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었기에 일단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급한 대로 남편에게 전화도 했는데요. 뭐? 아버님이? 아니 어쩌다가?
길게 통화 못해. 나 지금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머님이 저녁 차리라고 하셔서 자기가 와서 어머님 좀 챙겨드리면 안 돼? 그건 어렵지. 저녁에 예약 손님 있단 말이야. 지금 또 손님 들어온다. 일단 끊어. 병원에 가서 아버님 상태 어떤지 알려주고.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시모가 다가오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럼 저녁은 누가 차리라고? 차려놓고 청소까지 다 하고 가거라. 이러시더라고요. 밥을 차리라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 와중에 청소까지 하고 가라니 그동안 시모가 정신이 나간 척 연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이때는 시모 평소에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모습이 그대로 다 보였습니다. 시모는 현관문에 서서 시키는 거 다 하기 전에는 절대 못 나간다며 어이없는 행동을 하셨는데요. 저는 아저씨와 통화를 하면서 아빠가 아직 의식이 있으시고 말씀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급히 수술을 하면 될 거라는 말에 시모의 식사만 빨리 차리고 병원에 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 시간은 없으니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꺼내 접시에 담고 국도 아침에 먹고 남은 걸 데워서 그렇게 급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시모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차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밥 먹을 동안 청소까지 끝내라고 했지만 저는 시모의 말을 다 무시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와중에도 시모는 제 팔을 붙잡고는 가긴 어딜 가? 못 가. 밥 다시 차리라니까?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그렇게 시모의 팔을 뿌리치고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고 나니 아빠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너 왜 이제 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는요? 돌아가셨어. 좀 전에. 의식도 또렷하고 말씀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수술 대기 중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제가 일찍 도착하든 늦게 도착하든 결과는 같았겠지만 그래도 아빠의 마지막 순간을 보지 못한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책도 많이 했어요. 아저씨의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향했더라면 아빠와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괴로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장은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친척도 별로 없었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같이 일을 하신 직원들이 전부였거든요. 아침까지만 해도 아빠와 평소처럼 통화를 했기에 저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 기막히고 황당했던 건 시댁 식구였습니다. 아니 무슨 장례식장이 이래? 내가 여태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야. 네 아빠는 친구도 없냐? 어째 이렇게 오는 사람이 없어? 시모는 물론 신우들도 똑같았습니다. 조의금이 안 들어온다면서 푸념이나 하고 있었거든요. 이러다 장례식장 비용이 더 나오게 생겼다면서 오로지 돈 걱정만 하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급기야 장례식장 안쪽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시모와 신우 그리고 남편까지 화투를 가져와 치기도 했고 손님이 오건 말건 나오지도 않고 자거나 대놓고 귀찮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를 마치고 저는 시댁이 아닌 친정으로 갔습니다. 크지도 않은 집인데 이날 왜 이렇게 집이 크게만 느껴지는지 아빠가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충격이 너무 컸기에 남편도 그러라고 했는데 시모는 아니었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시모가 너무 미웠습니다. 현관에서 저를 못 나가게 붙잡고 놔주지 않던 시모가 너무나도 밉고 싫었어요.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을 때 시모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반쯤 정신이 나간 저를 보더니 놀라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나가서 사는 거 어떻게 됐어? 그게 엄마도 상태가 안 좋으시고 옆에 누군가는 있어야 하니까. 나더러 계속 이렇게 살라고? 아니 언젠가는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좀 당겨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어?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지? 무슨 소리야? 절대 아니야.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너 지금 힘든 거 아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나쁘게 몰아가는 건 아니지. 나도 너랑 둘이 나가서 살고 싶지 않겠어? 그런데 엄마가 저러시는데 어떻게 두고 나가냐? 저는 시모가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상태라고 생각해서 정말 진심으로 잘 챙겨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저도 가족이니까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까 며느리로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이 보여준 행동하며 그간 말없이 심각한 우울증이라도 온 것처럼 행동하던 시모가 그날은 소리치며 어떻게든 못 나가게 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 다 연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든 나가서 살자고 했던 건데 남편은 말만 그럴싸하게 할 뿐이지 나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식당에 나오지 말고 한동안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집에 있는 게 더 싫었습니다. 시모는 아침에 눈 뜨면 저녁까지 밥 달라 소리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니 저는 아침 일찍 나와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빠의 물건 정리도 해야 했고 시댁에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보험 얘기를 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니 남편 손에 제 핸드폰이 들려 있었는데요. 아버님한테 생명보험이 있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말도 없이 핸드폰을 보는데? 뭐 어때? 우리 부부잖아. 그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보험 그거 뭐냐고. 왜 나한테 말도 안 해? 저는 아빠 장례식을 마치고 한 보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가 생명보험을 들어둔 게 있었는데 그 수익자가 바로 저였거든요. 보험사 직원과 몇 차례 통화를 하면서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를 받았는데 남편이 저 모르게 핸드폰을 보고는 통화 내용을 다 들은 거였습니다. 남편은 아빠가 청소일 하시면서 벌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저한테 이런 말부터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아버님 앞으로 빚은 없는지 확인부터 해봐. 뭐? 아니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괜히 빚만 잔뜩 남겨놓고 가신 거면 그거 다 자기가 아니 나도 같이 갚아야 하는 건데 그럼 안 되잖아. 내가 알기론 상속포기 이런 거 하면 자식이 빚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잘 알아보라고. 아빠가 큰 돈은 벌지 못했어도 빚은 없었습니다. 늘 버는 돈에서 아껴가며 생활하셨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이라 남편이 저리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아빠 물건을 정리할 때 한 말도 아니고 너무 돈돈하는 게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빠 보험금까지 알게 되고는 부쩍 관심을 보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침이면 외출하던 저에게 시모가 또 어딜 가냐고 소리를 쳤는데 그날 이후 이상하게 시모가 잘 다녀오라며 배웅까지 해주셨습니다. 가서 침 정리 잘해. 그래도 그게 너무 오래 가면 못 써.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안 그래? 식사는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알아서 차려 먹을 테니까. 왜 저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아빠의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면 시모부터 신우들 그리고 남편까지 방에 모였습니다. 저만 쏙 빼고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 방문을 열어보면 갑자기 하던 대화를 멈추니 당연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툭 하면 모여서 나눈 얘기가 뭔지 알게 됐어요. 남편은 시모와 문자로 보험금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식당에 나가 일을 하는 동안 시모와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아니 무슨 보험금이 그렇게나 많아? 그러니까 엄마 역할이 이제부터 중요해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얼마 전에 유리가 분가 얘기했거든요. 유리가 지금 많이 힘든 상태니까 엄마가 잘해주면서 나가 살라고 하시라고요. 대신에 집은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처가에서 살면 되는 거고 제 지금 곁에 아무도 없는데 이럴 때 믿을 사람이라고는 시댁 식구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그 보험금도 쉽게 줄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 나만 믿어. 가족들이 하나같이 계획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고요.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내용을 통해서 더 소름 돋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당시 살 집은 시댁과 남편이 알아서 준비한다고 했고 아파트까지 직접 알아보러 다니면서 저에게 확인시켜 줬는데요. 그때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일부 보태서 같이 얻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쇼에 불과했고 애초에 집을 얻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혼 안 한 신우가 둘이나 있으니 나중에 결혼 비용까지 생각하면 돈을 아껴야 한다고 해서 저와 남편이 살 집을 해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당분간만 시댁에 들어가 살자고 하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미루다가 눌러앉게 할 생각이었는데 마침 시부가 돌아가시고 시무가 연기를 하면서 제가 나가서 살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한 거였습니다. 시모는 시부가 돌아가시고 몰랐던 빚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황이었는데 남편과 제가 나가서 살게 되면 큰 돈도 나가게 되고 거기다 신우들이 언젠가 결혼해서 나가 살게 되면 시모 혼자가 되니 어떻게든 저와 같이 살려고 남편과 짜고 연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남편이 말한 치매에 대한 부분도 사실이 아니었고요. 거기다 아빠 보험금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되자 그 돈을 욕심까지 냈는데요. 그 돈이면 시부가 남긴 빚도 한 번에 해결되고 나중에 신우들이 결혼해서 들어갈 결혼자금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얼마 뒤 시모는 할 얘기가 있다며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랑 같이 살면서 고생 많았어. 이제 나가서 살아. 나가 살라니요? 분가하라고. 원래부터 너희 결혼하면 따로 집 얻어서 살기로 했었잖아. 좀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나가서 살라고. 그런데 겉으로는 저를 위해주는 척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계산은 확실하게 하고 나가야지. 계산이라니요? 어머, 얘 좀 봐. 장례식 비용은 제가 얼마 전에 다 드렸는데요. 그거 말고 그간 우리 집 살면서 생활비 낸 적이 있었니? 생활비라뇨. 용돈은 꼬박 드렸는데. 용돈하고 생활비가 같아? 먹고 자고 한 거 그거. 여간만 해도 하루 숙박비가 너 얼만 줄이나 알아? 그러면서 아빠 보험금 얘기를 꺼내며 정확히 절반을 내놓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깎아준 거라고 하더군요. 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친정은 빈집이고 그 집에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살면 되잖아. 굳이 돈 들여가면서 새집 구할 필요 있어? 거기다 그동안 우리 아들 덕에 돈 걱정 안 하고 편히 살았으면 그 정도는 내놓고 나가야지. 안 그래? 평소 친정에 돈 없다고 은근히 무시해놓고 보험금이 있으니 돈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도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말대로 하자, 어? 솔직히 지금 우리 형편 알잖아. 엄마는 몸이 아프시고 우리가 나가고 나서 내 동생들 줄줄이 결혼해서 나가면 엄마 혼자 되는데 식당도 접어서 수익도 없는 이 상황에 그 정도는 드리고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자기랑 결혼할 때 약속한 게 있어서 이제는 더 미룰 수도 없으니 엄마한테 나가서 살겠다고 말씀드리고 설득한 거야. 마치 저를 위해 대단한 결단이라도 내린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목적은 돈 때문이면서 나가서 살면서 앞으로 둘이 재미나게 살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살 집도 생겼고 아버님 보험금도 다 드리자는 것도 아니고 절반인데 그게 어려워? 그리고 우리 분가하면 자기는 이제 편하게 살아. 식당도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내가 버는 돈에서 엄마 용돈 안 드려도 되니까 그만큼 자기가 더 쓰고 살면 되잖아. 길게 보면 자기한테 이득 아니야? 그래서 저는 빨리 나가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 역시 제가 원하는 날에 맞추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남편과 시모의 말대로 아빠의 보험금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댁에 살면서 그간 고생하며 산 것만 생각하면 먹고 자고 한 비용을 낼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거기다 앞으로 쭉 분가해서 따로 살게 해주는 것 같았지만 혹시나 애라도 생기면 그 명분으로 시모가 애를 봐준다며 다시 같이 살 계획까지 세웠으니 저에게 시댁 식구는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아빠가 사시던 집의 시세를 알아봤고 지평수는 작아도 시댁보다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말을 부동산에서 듣게 되자 좀 살다가 아빠 집도 처분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시모를 모시고 살 생각이었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제가 안 될 것처럼 만들어 놓고 결국 재산을 다 뺏어갈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얼른 밥 먹어. 내가 다 차렸다. 벌써 아침을 다 하셨어요? 너 오기 전에 내가 하던 일인데 이게 뭐 어려워? 이사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니? 뭐 짐도 없는데요. 그래도 너희 쓰던 가구는 가지고 가야지. 글쎄요. 그래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가서 새로 사든가. 아니 그래도 가지고 가야죠. 멀쩡한 건데. 쓰다 바꾸면 몰라도. 안 그래 자기야? 마음대로 해. 저는 당장이라도 나가면 그만이었지만 준비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이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았기에 그간 시모나 신우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과 또 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친정집을 정리하고 비우느라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 얘기도 없이 하던 식당을 정리하고는 친정 근처에서 새로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이전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데 근처도 아니고 친정이만 거리가 있어서 단골 손님도 포기해야 하는 건데 오로지 저에게 나올 돈만 보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였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모른 척했어요. 관여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이삿날이 되었습니다. 이날 시모는 제가 돈을 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시모의 착각이었죠. 저는 나가겠다고만 했지 아빠의 보험금을 주겠다고 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이사 차량까지 불러서는 가구를 뺐습니다. 시모는 쓰던 가전 몇 가지를 골라서 선심을 쓰듯 가져가라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같이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이날 시댁 거실 바닥에 서류봉투 하나만 던져두고 혼자 친정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그걸 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는데요. 유리야, 너 이거 뭐야? 네가 본 그대로 너랑 이혼하고 싶어. 아니, 장난도 정도껏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이사 차량 준비했는데 아이 됐고 일단 가서 얘기하자. 저는 와도 소용없고 오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굳이 친정까지 왔습니다. 제가 관리실에 이미 다 말해놓은 줄 알았겠지만 전혀요. 그러니 이사 차량은 주차도 못하고 아파트 입구에 서서 대기를 해야 했고 남편은 짐도 못 내리고 이러다 시간은 가니까 돈이라도 달라고 하는 이사 직원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한바탕 시끄러워졌습니다. 남편은 다시 이사 차량을 시댁으로 보냈고 열이 받았는지 현관 벨을 눌러댔는데 급기야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마음대로 집에 들어오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현관 도어락을 새로 교체했고 비밀번호도 바꾸어둔 상태라 남편은 현관문을 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제가 부른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아니, 제가 왜요? 여기 제 아내 보러 온 건데 제가 왜 경찰서에 가냐고요? 일단 가서 얘기하시죠. 아이씨, 이거 나봐요. 야, 이효리! 너 뭐야? 나 엿먹이는 거야? 아, 놓으라고요! 비밀번호가 필요한 공동 출입문을 거쳐 출입하는 건 굳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아파트의 공용 부분이라 주거 침입에 해당되는데 남편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직도 아빠 명의로 된 집이라 당연히 남편은 침입죄로 조사를 받아야 했죠. 그리고 절대 이혼 못하겠다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혼도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그간 시댁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입증을 하게 되면서 남남이 되었습니다.
돈 받을 생각에 시모는 신나게 카드를 긁었고 남편 역시 무리하게 식당을 옮기면서 헛돈을 썼는데 누굴 탓하겠어요? 돈 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그런 일을 벌였으니 알아서 책임을 지는 게 맞죠. 힘들게 이혼한 만큼 저는 그 기억을 빨리 잊고 싶어서 다시는 입 밖에 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들리는 얘기로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얼마 안가 재혼을 했다고 들어서 자기 인생 살겠지 싶었고요. 그런데 정확히 10년 만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장애인이 되어서요.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행동이 좀 이상했으니까요. 재혼해서 잘 살고 있을 전 남편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도 전혀 못했는데 자세히 보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유리야. 누구세요? 김동현? 보고 싶었어. 한참 기다렸는데 왜 이제 와? 아파트 입구 계단에 걸터 앉아 저를 보고 환하게 웃는데 어딘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 무척이나 힘들어했다는데 그래서 전 시모는 더 빨리 재혼하기를 강요했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뒤 전 시모까지 찾아오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동현아,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길 또 왔어. 또 오다니요? 유리 너 많이 변했다. 빨리 데려가세요. 그런데 전 남편이 전 시모의 팔을 뿌리치며 안 간다고 고집을 피우자 그 자리에서 전 시모가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전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자 괜찮은 여자 골라 재혼을 시켰고 한동안 잘 사는 듯 보였지만 그 여자한테 사기당하고 정신병에 걸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쩐지 전 남편이 찾아와 횡설수설하고 저한테 지켜주고 싶다며 저를 보고 조강지쳐 운운하는 게 이상했다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다 큰아들 챙기며 살아야 하냐? 응? 혼자 다니면 위험해서 입고 있는 옷 주머니 안에는 위치 추적기를 넣어놓았다고 했는데 그걸 보고 이날 전 시모가 빠르게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상태가 이런데도 전 시모까지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너 내 아들 상태 봤지? 그런데 모른 척 할 거냐? 네 탓도 있잖아. 네가 그때 내 아들하고 한 약속만 지켰어도. 아니요? 처음부터 약속을 어긴 건 그쪽 아들이었죠. 뭐야? 이게 진짜. 너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내 아들 이렇게 된 거 네 책임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뭐요? 아니 누구신데 남의 대화에 참견이에요? 가시던 길 가세요. 갑자기 나타난 남자는 저와 재혼을 앞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제 명함이고 제가 이 사람 보호자니까 앞으로 할 얘기 있으면 저하고 하시죠. 변호사? 다음 달에 저 재혼합니다. 이혼 후 한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변호사를 만나게 됐냐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작은 회사에 사무보조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의 친구 중 한 명이 바로 재혼을 앞둔 이 사람이었어요. 회사에 자주 와서 몇 번 인사를 나누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 눈이 높고 배경이나 조건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저와 같이 이혼의 경험이 있었기에 말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내면서 이혼한 지 10년 만에 재혼을 결심하게 된 거였습니다. 자기 아들은 재혼도 실패해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저는 좋은 사람 만나 재혼을 앞두고 있으니 전 시모의 속이 얼마나 뒤집혔겠어요. 만약 이때 저 혼자였으면 저 시모 성격에 또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재혼할 사람이 변호사라고 하니 말도 함부로 못하고 안 간다고 버티며 고집부리는 자기 아들을 붙잡고는 억지로 끌고 가면서 저를 계속 흘겨봤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재혼을 했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했으니 전 남편이 저를 다시 찾아오는 일도 없었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전시모가 자기 아들을 챙기며 사느라 일도 못하고 집에서 고생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둘이나 되는 딸들은 결혼 후 아예 발걸음도 안 한다고 했고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굳이 더 알아볼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사실 전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여전히 분하고 억울한 것도 남아 있었지만 현재 저렇게 사는 걸 보니 인생이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하고 있고 아빠가 보고 싶을 땐 납골당에 찾아가 사진도 보고 옵니다. 이혼의 아픔이 있는 지금의 남편과 서로 보듬어가며 앞으로의 인생을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단 말씀 전합니다.